자,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과서에는 조공과 책봉이 어떤 개념이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조공과 책봉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조공은 일단 이 동아시아의 세계가 중원의 왕조가 있고 주변에 국가들이 있어요. 이 주변의 국가는 농경 민족인 경우가 있고 유목 민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유목이든 농경이든 뭐든 간에 일단 중원과 주변 국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조공은 주변 국가들이 중원 왕조에다가 자기 나라에서 나는 예물들, 귀한 것들, 보석들 이런 거를 바치면서 그 중원 왕조에 대해 형식적으로 중원 왕조를 우리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는 당신을 따릅니다라고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중원 왕조는 무엇을 얻냐? 이 주변국들이 다 자기에게 조공을 보내면은 이 중원 왕조가 위신과 위상이 매우 올라갑니다. 권위가 상승해요. 황제가 신하들을 볼 때 봐라, 우리 왕은, 우리 황제는 바로 주변에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나라이다 라고 권위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책봉은 이제 중원 왕조가 주변국의 군주들에게, 주변국의 왕들에게 이제 그 땅의 주변 국가, 그 땅의 주인은 너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확인의 형태는 보석 같은 도장 이런 거라던가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줬잖아요. 일본이 받았던 노국 왕의 금인 이런 식의 도장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은 주변국의 군주는 뭘 얻냐? 이게 왕이 있고 왕 아래에서 바싹 왕을 추격하는 권위 있고 힘이 센 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왕은, 그 주변국의 왕은 나를 중원 왕조가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국가에서 자기의 지배에 정당성을 얻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는 겁니다. 즉 정당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형태가 대표적인 게 아까 설명했던 후한의 광무제에게 노국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노국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도장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형적인 책봉이라 볼 수 있어요. 즉 소국 중에서 내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 중원 왕조한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주변 소국에게 봐라, 중원 왕조가 나를 인정해줬다 이런 식입니다. 히미코 여왕이,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이 위나라로부터 친위 외왕의 호칭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야마타이국이 연맹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히미코 여왕이 친위 외왕의 칭호를 바탕으로 내가, 위나라가 나를 인정해 줬다라고 권위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원래 이 조공책봉 관계는 주나라 때 있었습니다. 주나라 천자, 황실과 주나라 천자와 주변의 제후들, 자기가 봉토를 부여한 제후들 간의 관계가 처음에 조공책봉 관계의 형태였는데 이게 한 무제에 당시에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적인 세계관이 입증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화의관. 제가 중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중원 혹은 중화가 있고 서쪽에 오랑캐 서윤, 북쪽에 오랑캐 북적, 동쪽에 오랑캐 동이, 남쪽에 오랑캐 남만. 요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요런 게 바로 이런 형태를 보는 이런 세계관을 화의적인 세계관, 화의관이라고 합니다. 중화와 오랑캐, 중화와 오랑캐로 나뉘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여기에 바탕을 두면서 조공-책봉 관계가 점점 자리를 잡아요. 조공이 그렇다고 없었냐? 이전에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없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배웠어요. 한 고조가 이제 흉노한테 털린 다음에 흉노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했어요. 이 조공은 황실의 여자이기도 했고 혹은 비단, 곡식 이런 물질적인 게 조공으로 갔습니다. 이 조공의 대가로 흉노는 치지 않겠다,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런 식의 조공이 한 고조 때도 존재했고 이게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 몇 번 보기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튼 본격적으로 화의관에 바탕을 두고 이제 주변국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무래도 한 무제가 주변 민족들을 많이 공격하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 무제가 주변 민족들을 많이 공격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 무제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공-책봉 관계로 내가 너를 직접 지배하지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너는 내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상당히 형식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관리를 파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태수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방관을 꽂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해주면서 간섭도 실제적으로 막 감나라, 배추나라, 뭐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정도의 간섭만 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는 왕이 즉위할 때 왕의 즉위를 황제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형태의 간섭이 아닙니다. 상당히 약간 좀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인 거. 게다가 이 조공-책봉 관계는 이민족들이 지 마음대로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형태가 가능했어요. 항상 조공과 책봉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나는 당신의 인정이 필요 없소. 나는 당신의 단물만 쪽쪽 빼겠소. 이런 식으로 책봉을 하지 않고 조공만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 조공은 단순히 예물만 바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담리의 품이 있을 것이고 그 나라에서 책봉을 위해서 오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로 조공은 그 나라에서 단물을 빼먹을 수 있는 중원 왕조로부터 발달된 문화와 발달된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경제적인 문화적인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조공을 활용했습니다. 결코 조공이 굴욕적인 의미의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리에 맞게 움직였습니다. 중단 가능해요. 지가 그냥 나 안 보낼래, 나 책봉 안 받아, 필요 없어, 가능한 겁니다. 반면 한나라도 중원 왕조도 필요에 따라서 끊기도 합니다. 여튼 이게 조공 책봉 관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성격들입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공과 책봉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아두세요. 뭐 다시 말하지만은 뭐 야마타이국의 사례나 뭐 노구광의 사례, 한고조의 사례 이런 것도 조공의 사례로 보여집니다. 넘어갈게요. 자, 한나라 시기에 강한 국가였던 한나라가 주변국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어요. 이거는 형식적이지만은 한나라 중심, 중원 왕조 중심의 질서였는데 요게 한나라가 점점 쇠약해지고 후한이 멸망하는 위진 남북조 시기에 들어가면서 특히 남북조 시대의 상황이 바뀝니다. 통일된 중국 왕조가 아니고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나뉩니다. 한반도도 나뉘어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 일본도 있습니다. 즉 동아시아가 약간 나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항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남조가 북조랑 아웅다웅할 때 가만히 남조가 사이즈를 재보니까 북쪽에서 고구려가 북조를 친다면은 괜찮은 사이즈가 나와요. 그 남조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고구려와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구려는 이제 북조와 아웅다웅 한다면은 이제 남조랑 친해지면은 북조와를 견제할 수 있겠죠.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아웅다웅 싸울 때 백제의 입장에서 남조나 북조, 특히 북조가 고구려를 견제해 준다면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56페이지의 자료 2에서 계로왕이 북조의 국가인 북위한테 애걸복걸하는 이유가 당신이 고구려를 밟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즉 실리적으로 상대방과의 항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와 외교적으로 접촉하는 행동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항쟁에서의 우세를 점하기 위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남북조 시기의 조공책봉 관계예요. 즉 외교라는 게 조공책봉이라는 형식적인 외교의 형태가 현실적으로 다원적으로 단순히 중국과 주변국이 아닌 이렇게 서로가 얽혀있는 다원적인 관계로, 이원적이 아닌 다원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각 국가별로 어떤 형태를 가졌는지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우선 남북조입니다. 남북조는 일단 아무리 못해도 나뉘어 있어도 그래도 중원의 왕조니까 주변의 국가보다는 강자입니다. 주변에 따른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등등보다는 강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북조가 주변 국가를 책봉해주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게 중국 중심의 질서라기보다는 각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공책봉을 맺은 정도입니다. 자, 근데 특이한 거는 남북조도 서로 간에 사신을 보내요. 이때 서로 사신을 보낼 때 상대방의 사신을 조공으로 취급합니다. 나의 지배권을, 나에 대한 존중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56페이지의 자료 3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남쪽의 송제 양진에서 제나라의 사신이 일로 갔는데 북위가, 당시의 북위가 제나라랑 고구려를 같은 자리에 같은 등급을 놔요. 여기에서 제나라가 빡칩니다. 야, 고구려가 나한테 조공을 하는데 내가 나의 조공 국가인 고구려랑 동급이냐? 어이가 없네? 이런 식으로 빡칩니다. 북위는 왜 그랬냐? 제나라가 나한테 보낸 거는 조공이다. 고구려도 조공이다. 즉
나한테 조공국인 고구려랑 제나라는 동급이다 라고 그냥 설정을 해버린 겁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너희는 나에게 조공을 바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지가 취급을 한 겁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그겁니다. 다음, 고구려는 남북조 모두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데 특히 북조랑 매우 끈끈한 관계예요. 그래서 북조로부터 불교라던가 율령과 같은 중국의 문화를 많이 수입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는 고구려가 가장 중국으로부터 위치가 위치인 만큼 중국의 문화를 가장 먼저 발달드리고 가장 먼저 발전시킨 국가입니다. 백제의 경우는 고구려가 위에 있으니까 북조랑은 아무래도 연결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다 건너서 남조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알 수 있는 게 무령 왕릉의 무덤 양식이 중국의 남조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남조로 많이 사절단을 보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조로부터 불교라던가 유교 등등 발전된 문화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나중에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신라의 경우는 위치가 위치인 만큼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신라는 어떻게 중국과 교류하냐? 백제가 데려갑니다. 저기 남조의 왕님, 얘는 저희 이웃나라인 신라인데 전하의 은덕에 감복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라를 소개하면서 백제의 중재를 통해서 신라가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신라가 백제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중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이게 안 됐습니다. 결국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나서야 이 당항성을 통해서 이제 중국과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남조와 북조와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일을 완성한 수나라, 당나라, 이런 나라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동력은 한강 유역의 확보예요. 그래서 한강 유역이 삼국의 항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원활한 중국과의 무역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경우는 5세기에 남조랑 조공, 책봉 관계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노국왕의 사례, 야마타이국의 히미코요 왕의 사례, 이런 것처럼 일본은 계속 중국 왕조에게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아직까지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권이 강화된 순간에는 일본도 딱히 조공, 책봉 관계에 의존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 연맹체였던 야마타이국, 노국왕, 이런 경우는 이게 필요했겠죠. 5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마토 정권이 중앙 집권 국가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족들의 세력을 찍어 누르기 위한 방법으로 조공, 책봉을 이용했었습니다. 남조랑. 아무래도 일본이 북조한테 가기는 힘들겠죠. 자,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남북조 시기에 현실적이고 다원적으로 형성되었던 국제관계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 중국에서 통일 왕조가 등장합니다. 수나라, 그리고 특히 당나라. 당이라는 거대한 중국 왕조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다원적인 질서는 원치 않게 됩니다. 누가? 중국이. 그래서 이제 당시의 당은 돌궐도 뚝까 패고 고구려도 뚝까 패면서 각종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 활동을 펼치면서 내 질서로 들어와라.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에 너희들이 합류를 해라.
라고 하면서 이 국제 질서를 강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신라나 발해는 당나라 중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북쪽의 이민족 돌궐, 위구르, 토번은 당과의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맺고 싶지 않습니다. 걔들은 이미 그 지역에서 충분히 강자고 딱히 당나라의 책봉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걔들은 필요한 건 오직 물자입니다. 조공을 통해서 확보되는 문화적인 단꿀,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만 필요하지 굳이 책봉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네 적당히 존중해주고 적당히 요거만 챙겨주라 라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당나라한테 더 이상 물질적인 이득을 별로 취할 수 없게 되면은 얘들은 공격에 나섭니다. 자기들이 얻지 못하니까 당을 패서 얻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막 감행해요. 당나라 시기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매우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지방의 장관들이 바로 지방의 절도사들이 힘을 얻은 겁니다. 여튼간에 주변에 이민족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당은 이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황실의 여자, 황제의 딸을 이 이민족과 결혼시켜가지고 침입을 막고자 합니다. 그게 화번공주입니다. 이민족에게 결혼을 간, 이민족에게 시집을 간 황실의 여자를 말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풀이할 때 몇 번 눈으로 본 적은 있어요. 설명은 안 했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왜 하냐?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겁니다. 다음 사료로 볼게요. 자, 이게 당태종이 썼던 정관정요인데 여기에 화번공주를 왜 보냈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북방의 오랑캐는 옛날로부터 대대로 중원에 침범해서 난폭한 짓을 해왔다. 지금 돌궐계의 철력에 설련탄하는 사람이 세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들에게 화친을 바라게 해서 혼인의 인연을 맺으면은 가만히 보니까 북방 민족은 모계가 강해가지고 여인의 발언권이 세다. 만약에 우리가 딸내미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은 황제한테 외손자인데 야 설마 외손자가 왜 할아버지를 패겠냐?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화번공주를 왜 보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번 잠깐 설명하자면은 북방의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만나볼게요. 자, 먼저 돌궐이 먼저 나옵니다. 돌궐은 언제부터 등장했냐? 남북조 시기에 세력을 얻어요. 이래서 당시에 남북조가 여기 남조가 있고 북조가 당시에 북제랑 북주로 나뉘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있어요. 북쪽에 돌궐이 있네? 이러면은 상대방을 제끼기 위해서 돌궐을 이용하는 외교전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돌궐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주세요. 서로가 애걸복걸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요게 모의고사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와 당도 초기에는 돌궐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북쪽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취합니다. 당나라 시기에 이제 돌궐은 뚝 까맞고 세력이 약해집니다. 이 돌궐의 세력이 약해지자 누가 등장하냐? 위구르가 등장합니다. 위구르는 그냥 이런 민족이 있다. 시기가 당나라 시기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구르는 좀 자세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토번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식입니다. 원래 나뉘어 있던 티베트의 부족들을 송첸캄프라는 사람이 하나로 통일해서 토번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들은 당과 화친과 공격을 반복하면서 어쩔 때는 싸우고 어쩔 때는 화해하고, 토번이 당과 어떻게 화해했냐? 당이 토번의 기세를 막기 위해서 문성공주라는 대표적인 화번공주를 토번에 파견하면서 토번의 침입을 막습니다. 문성공주가 대표적인 화번공주이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궐과 토번만 좀 더 신경 써서 보시고 위구르는 이런 민족이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당 중심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당의 주변에 있는 한반도와 일본은 어땠나를 볼게요. 일단 당 중심의 관계를 주변 국가인 한반도에서 왜 하냐? 일단 내부적으로 이 당나라의 책봉을 받으면서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 국내적인 상황들을 통합하고, 거기에 더해서 외부의 침입이 올 때 당나라의 실드를 가지고 당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거를 적당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당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뒤에 백이 있으니까 더욱더 외적의 침입에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선진 문물들, 당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문화권 나중에 배웁니다. 이런 게 형성되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먼저 신라는 처음에는 나당 전쟁으로 싸웠습니다. 나당 전쟁이 종식되고 당나라가 한반도에서 신라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일본과 안 좋았어요. 백강 전투 등을 거치면서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은 점차 이제 일본과 사절단을 오가면서 견신라사가 오고 이러면서 관계를 개선합니다. 발해는 마찬가지로 발해가 건국될 때, 대조영 막 이럴 때, 무왕 이럴 때는 발해가 당과 막 싸웠습니다. 근데 이후에 발해가 당나라의 세력을 강성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짝 나름대로 낮추면서 이제 당나라의 힘을 형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조공-책봉 관계를 수용합니다. 한때 당나라랑 발해가 안 좋았어요. 이때는 발해가 신라랑도 안 좋아요. 발해가 사방이 적이에요. 그래서 발해가 뭘 하냐? 바다 건너 일본한테 일본과 친해가지고 일본이 신라를 견제할 수 있게 일본과의 관계에 매우 집중합니다. 발해가 막 자기 스스로 낮추면서 저는 말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낮추면서 일본과 관계를 좋게 형성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본과의 관계를 신라 견제 목적으로 중시한 적도 있어요. 일본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당과 조공-책봉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질적인, 실리적인, 현실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한 문물 수용을 위한 조공만 의존했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들은 당나라가 토번 줘 터지고 이민족 줘 터지고 절도사 으쌰으쌰하고 당나라 상황이 어려워지고 당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얘들은 바로 끊어요. 당나라 볼 일 없다. 그냥 끊어버리자. 당나라가 약해지니까 바로 견당사의 파견을 중지해버리고 조공을 멈춥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움직여요. 또한 이들은 철저하게 자국 중심의 철학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여담입니다. 왜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이르기를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에, 해 뜨는, 일본이 여기에요. 중국이 여기고 동쪽이니까 해가 뜨고 여기가 해가 지고,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노라. 평안하신가? 라고 하니까 수양제가 빡쳐가지고 앞으로는 오랑캐 중에서 무례한 글은 보고하지 말라. 즉 일본은 자기 중심의 천하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에도 자기들만의 천화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국가도 이 형식적으로 중원 왕조를 인정해 주면서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 중심의 천화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기는 그냥 흐름으로 주변국들이 당나라랑 중원 왕조랑 이런 관계를 맺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은 북방 민족의 성장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한 방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교과서랑 이런저런 내용들에서 정말 중요한 엑기스를 뽑아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하면은 양이 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다음 시간에 한 60페이지까지만 하고서 이제 고려라던가 송나라의 외교는 나중에 이어서 할게요. 다음 파트는 한 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